네, 그러면 Y NFT 터틀즈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굉장히 특히나 바쁘신 그리고 유명하신 두 분 이제 연사분을 이렇게 좀 초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섭외를 해주셨는데 정말 바쁘신 시간 두 분 내주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Y NFT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약간 연사분들 소개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연사분들 소개도 담았는데요. 이쪽에 계신 이제 민수님은 그 NFT 뱅크스라는 회사의 이제 파운더이시고 대표님이시고, 제가 리서치할 때는 2조 원 가치의 NFT를 자산 관리하고 평가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셨는데 현재 2배로 불어가지고 4조 원의 가치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NFT를 자산 운영하고 계시고, 국내에서는 8번째인가요? 거의 손꼽는 그 Y 컴비네이터, 미국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어비앤비도 거기서 뽑히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도 합격을 하셔가지고 국내 회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옆에 이제 또 계시는 이제 요한님께서는 더 샌드박스의 그 한국 총괄을 이렇게 맡고 계셔 주시고요. 샌드박스도 되게 오늘 4조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약 4조 원어치의 토큰의 그 밸류에이션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샌드박스라는 이제 프로젝트의 한국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그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NFT 블록체인 게임이고, 거기서 이제 땅도 살 수 있고 아바타가 거기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좀 메타버스 NFT 게임으로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기사 보면 그쪽에서 땅을 투자했었던 분들, 여기 논스네에도 투자하신 분들 몇 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엄청나게 그 가치가 상승을 해서 그래서 다들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두셨다고 들었고, 최근은 아닌데 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서도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큰 프로젝트에 지금 인볼브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소개는 이렇게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발표 좀 진행을 하면, 오늘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짧게 두 분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좀 얘기를 하면, 이제 NFT란 많이들 아시다시피 넌 펑저블 토큰이어서 그냥 핵심적인 컨셉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펑저블 토큰이어서 대체가 가능한 토큰인데, 넌 펑저블 토큰은 딱 하나의 특성, 이거는 더 이상 복제 불가능하게 뭔가 펑저블하지 않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디지털 파일을 펴가지고 거래가 되게 하는, 뭐 쉽게 생각하면 등기부등본, 단 하나뿐인 전자 등기부등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또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NFT 카테고리는 되게 다양한데 그냥 제가 빠르게 이제 조사한 거 따르면 컬렉터블, 그리고 뭐 트레이딩 카드, 아트 쪽, 게임, 뭐 컨텐츠, 미디어, 뭐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런 정도로 있는 것 같고, NFT의 이제 역사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이 NFT 아이디어는 2012년, 13년에 컬러드 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 자산들, 뭐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2014년에 뭐 카운터파티라는 그런 플랫폼이 등장해서 누구든 이제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유행하지 못하고 지금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이제 결국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하게 되는 NFT 이제 표준이 있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 상의 NFT가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쓰게 되는 거기에 됐고, 2017년에 크립토키티가 이제 아마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키티가 나왔고,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페이스가 엄청나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그 거래액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정말 10배 이상의 성장? 과거 이제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그렇게 좀 거두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자산군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또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리얼 유즈 케이스 중 하나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고유 NFT를 이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도, 유저들도 이제 엄청난 숫자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NFT 산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NFT 동향에서는 PFP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NFT 중에 가장 비싼 것들이 뭐냐 했을 때는 이 PFP인 것 같고, PFP란 이제 저희 프로필 사진에 쓰는 NFT들인 것 같고, 크립토펑크가 그거를 가장 최근에 키웠다가 이제 크립토펑크 이후에 BAYC가
지금 거의 마켓캡에서 최고를 달리게 되면서 크립토 펑크를 발행한 유가랩스마저도 BAYC에서 인수하게 되는 가장 큰 NFT의 컬렉터블로 발전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또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한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자산이다 또 시작해서 이게 무언가 정말 특정 집단들이 회원권처럼 쓰게 돼서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커뮤니티의 접근권이다. 다양한 사례들로 지금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NFT와 금융은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왜냐면 NFT는 결국에는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매겨지면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산에서 금융이 서비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NFT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게 해주거나 NFT를 갖고 빌려주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또 금융 활동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생겼고요. 또 이제 NFT에 AI가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말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INFT나 이제 AI NFT식으로 NFT 쪽에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정말 딱 정형화된 이런 사진 혹은 정형화된 무언가가 아닌 유저와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러닝해서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게임상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런 NFT들도 미래로서 계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외에 또 많은 거를 이제 준비하려 했는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전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좀 NFT에 제가 찍고 싶은 흐름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이제 두 분께 저도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작성을 해봤는데, 네,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민수님, 그 NFT 뱅크스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NFT 뱅크는 NFT 자산 관리 플랫폼이고요. NFT가 이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보니까는 거래가 시시각각 일어날 수가 없고 경매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야? 라는 게 호가가 실시간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격을 몰라요. 가격을 모르는데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찾기 위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해요. 프라이스 디스커션을. 그러면서 이제 OTC 거래를 하면서 프라이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온체인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하고 지갑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훨씬 더 똑똑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었어요. 가령 MCH는 게임 아이템 갖다가 게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게임 아이템이 이 사람한테 언제 가장 그 가치가 높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레벨이 10에 근접해가, 근데 레벨 10에 장착이 가능한 검은 수요가 높을 거잖아요, 이 개인한테. 그렇지만 내가 10을 넘어가서 레벨 20이 되면 10대 샀었던 아이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가치의 희소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온체인은 그 데이터가 다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가격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이 돈을 내면서 결국에 그 수요를 파악하는 거다 보니까는 훨씬 똑똑하게 우리가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할 방법이 있겠다. 온체인 데이터를 끌어다가 간단한 모델링을 해서 선보였죠. 한 일주일 만들어서 런칭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적어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잖아요. 팔려는 사람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살려간 사람 싸게 살려고 싶어 해서 갭이 커서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세일 투 리스트 레이셔라고 해서 오픈시에 실제 올라간 것 중에 기분 타임 윈도우 내에서 몇 개가 팔리냐라고 봤었을 때 옛날에 5%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개가 올라오면 5개가 그 일주일 동안 팔려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왜 그럴까라고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사람들이 가격이라는 것들을 알려면 적어도 증거가 되는 기준 인디케이터들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은 나름의 저스티피케이션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오케이, 그건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게 가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은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그 거리들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십 개의 NFT를 하나하나 검색을 매일매일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내가 그러면 지갑 주소 넣으면 너 지갑 안에 들어있는 MCH 아이템들 한꺼번에 다 밸류에이션 해줄게. 이렇게 되면 올거닉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느꼈죠. 사람들은 NFT를 이제 자산, 하나의 에셋 클래스로서 이제 느끼는구나. 정리하자면 원래 자산 밸류에이션에서부터 먼저 시작했고,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 하면서 자산 관리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샌드박스 소개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를 활용해서 가상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게임 아이템들을 다 NFT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를 이제 귀축통화로 활용해서 이 세 가지 자산을 활용해서 이 안에서 좀 유기적인 어떤 그런 순환 경제가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 뭐 NFT 메타버스, 게이밍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쉽게 정의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하고 공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NFT하고 이런 자산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서 첫 번째로는 유저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이제 본인들이 뭔가를 직접 소유하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자기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게임 IP의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누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즐거운 컨텐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사실 거의 홈 비디오 수준이었어요.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뭐 찍은 거 그냥 낄낄거리면서 올리는 수준.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TV나 영화보다도 사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게임도 이제는 큰 게임 회사들만 만드는 게임이 흥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 게임 유저들도 흥행하는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유저 제작 컨텐츠 혹은 유저 참여 컨텐츠와 NFT가 만나는 플랫폼이 저는 이제 더 샌드박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밍 요소도 있고 메타버스 요소도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게임이지만은 저희가 게임에만 치우치지 않고 또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다양한 뭐 버추얼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뭐 소셜 허브라든지 다양한 어떤 경험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플레이 투 얼을 정의할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그냥 게임하면서 돈 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P2E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기여하고 참여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플레이 투 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게임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하고 시간을 붓더라도 갑자기 서비스가 닫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멈춰버릴 경우 다 날아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쏟는 모든 것만큼 그 가치를 NFT가 포착하고 보관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또 플랫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하나 딱 고정해서 뭔가 이제 이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을 많이 모으고 그 플레이어가 모일 때마다 가치가 되게 커질 수 있는 걸 만들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직 플랫폼이 정립되지 않은 이 초기 시장, 춘추 전국 시기에서 너무 좋은 포지션을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하시는지 NFT 마켓에서 되게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했었던 걸 봐보면 시작은 되게 조촐하게 시작했어요.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를 전혀 안 했었어요. 2020년 초에는 뭐 NFT 뭐 대부분 다들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단어도 제대로 몰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그 날이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개발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크립토냐 아니냐 웹3냐 웹2냐 이런 거랑 다 별개로 본질은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에는 고객 만족, 고객 창조 이게 그냥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거든요.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면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친절함, 그다음에 당연히 맛, 뭐 청결, 뭐 등등 있잖아요. 결국에는 고객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갔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웹3든 크립토든 뭐든 간에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 하나가 있는데 폴 그라함이라고 있어요. Y 컴비네이터의 그 파운더인데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10,000명의 유저보다 100명의 팬이 낫다. 그래서 되게 많은 유저들 우리는 항상 그 갈망하지만 그런 유저들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 암흑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100명의 팬을 정말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NFT뱅크 처음 초창기가 그랬었어요. 어차피 유저가 많지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필 NFT에 관심을 갖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뭐 당시 디파이는 그래도 좀 아니까 NFT는 되게 적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은 다 서빙해 줄 수 있었어요. 아, 한 명 한 명? 와. 불편하다는 거 다 들어주고 피처로 그 다음날 바로 릴리즈 해주고 감동하고 그런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이커브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2020년 한 여름 조금 지난 다음부터 스멀 하다가 갑자기 팍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눈덩이 뚫듯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데리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그냥 안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가치 평가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NFT가 많아지고 NFT에 더 진심이게 되면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이스가 없어요, 유저들에게는. NFT 뱅크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왔고 만족했고 친구 데리고 오고 하면서 컸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크리티컬했던 모멘트는 뭐냐면, 저희가 텍스 파일링을 제공했던 게 좀 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S에서 크립토에 대한 텍스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하는데, 그때 NFT에 대한 텍스 파일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관련 데이터를 갖고 지갑 단위로 파일링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진 데가 저희밖에 없었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제 웨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좀 한 번씩은 다 NFT 뱅크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왜냐면 텍스 파일링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됐고, 하기 위해서는 NFT 뱅크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왔고요. 그럼 미국 유저들이 주로 타겟이었나요? 아니면? 네, 저희는 한국 유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영미권이 많고 유럽 쪽 많고, 근데 근래 한 8개월 동안 봐보면은 동남아나 남미 쪽 확실히 들었어요. 네, 요한님 얘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샌드박스 자체가 좀 플랫폼으로서 좀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좀 팀 내에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5가지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NFT 메타버스로서. 첫 번째로는 NFT에 대한 실제적 활용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NFT 판매하고 발행하고 판매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샌드박스에서는 그거를 보유했을 시 계속 부가적으로 어떤 가치가 제공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가상부동산이라 랜드라고 했을 때도 랜드를 구매했는데 구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컨텐츠도 올릴 수 있고 임대를 내줄 수 있고, 나중에는 스테이킹을 해서 거기서 또 재미라는 토큰을 따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또 멤버십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아바타들도 또 같은 원리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처를 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NFT 커뮤니티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20년, 21년에 NFT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정 PFP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많은 NFT 그런 PFP나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하고 협업해서 그쪽 유저들을 또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P2E. 결국에는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기여하는 만큼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이 출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저희 플랫폼에 복사의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높은 퀄리티에 만들어주시는 크리에이터분들에게 계속 샌드로 보상을 했어요. 샌드로 보상을 해서 지금 뭐 거의 수만 개의 에셋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알파 시즌이라든지, 그래서 게임 하면은 또 1000샌드 주고, 그리고 또 게임잼에서 게임 만들기 대회에서 우승하면 또 샌드로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상 시스템을 갖춰줬다는 점, 참여하는 만큼 보상을 갖고 가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샌드박스의 좀 본질적 속성인데, 유저 제작 컨텐츠였다라는 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너희가 소비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해서 유저들이 참여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짜 플랫폼이고 그냥 툴만 제공해서 유저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요인이 그래도 지금의 샌드박스를 이루게 하지 않았나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너무 논리적으로 그리고 되게 간결하게, 본인 경험이다 보니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쪽 시장은 정말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샌드박스의 경험을 들려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잊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상기를 시켜줬어요. 맞다, 그때 그렇게 했었지.